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시멘트 공장에서 출하가 중단되고 건설 현장도 레미콘 공정을 멈추는 등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소방청이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지 않고서도 마치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꾸민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대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신호등이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석 달 전 수원 세모녀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서대문에서 생활고를 겪은 걸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사흘째입니다. 전국의 시멘트 공장에서 출하가 중단되고 건설 현장도 레미콘 공정을 멈추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시멘트 출하기지입니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 앞에 화물연대 노조 천막이 쳐졌고 노조원 10여 명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실어 날라야 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 30여 대가 운행을 멈추고 이렇게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3개 업체 모두 현재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이처럼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성수기 평균 약 한 20만 톤 정도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현재 생산 공장 및 수도권 등을 포함한 전국 각 유통기지로의 출하가 거의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 업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확보해둔 시멘트 재고 물량이 통상 이틀을 지나면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셧다운 위기입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고 대체 공정을 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해외로 물건을 수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도 물건 납품에 차질을 빚으면서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하시는 분들은 물건들이 항만으로 제때 들어가지 못해서 납품이 이제 지연되게 될 거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류 업체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도 현재까지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임시 차량을 확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파업 즉각 철회와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업종별 일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반면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상황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 업무 개시 명령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엄정 대응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산업별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화물연대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잇따라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화물연대 측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안전을 내놓은 채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짐을 싣고 도로를 달려야만 합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과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태의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필수 유지 인력으로 정상 운영되지만 길어질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학교의 급식과 돌봄도 일부 차질에 빚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흘간 한시적 경고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태 해결의 책임과 의사결정권이 있는 병원장이 면담을 거부해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127명, 보라매병원 163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병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간호사 200명이 파업에 나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업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필수 유지 인력이 남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 피로도가 쌓이면서 진료 차질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실무진의 교섭은 계속 진행해왔다며 빠른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야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구호도 외치고 파업 여파로 서울은 전체 학교의 10%, 인천과 경기는 20에서 30% 정도가 급식을 중단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전국의 돌봄 교실도 교직원이 대신 투입되거나 운영 시간이 축소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대로에 모여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우루과이전을 마친 대표팀이 회복 훈련을 하며 가나와의 2차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가나가 치른 포르투갈전을 보며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입니다. 우루과이전에 선발로 나온 선수들은 따로 사이클을 타며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회복 훈련도 쉬었고 황희찬 선수는 따로 훈련하면서 전력 질주도 하고 공도 찼습니다. 우루과이전에 뛰지 않았거나 교체로 나온 선수들은 미니게임까지 소화하며 약 80분간 훈련했습니다. 선수들은 가나와 포르투갈전을 지켜보며 가나와의 2차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 선수들도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또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도 또 좋으면서 이 경기 또한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포르투갈에 진 가나는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한국전을 대비했습니다. 가나 감독은 한국을 이기면 16강도 가능하다고 말한 만큼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대표팀에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나라는 팀이 색깔이 뚜렷하고 빠른 팀이어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더 잘 준비해야 되는지 경기를 보면서 형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고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수비 조직력이 가나전에서도 이어진다면 벤투호는 또 한 번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마스크 투혼을 펼친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이 영국 언론이 뽑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조규성과 이강인까지 우리 태극 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우루과이전이 끝난 뒤 국내 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최선을 다한 손흥민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래도 이거 쓰고 하는데 뭔가 많이 불편했을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멋있었습니다. 외신과 상대팀의 관심도 캡틴에게 집중됐습니다. BBC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는데 2명의 선수를 제치고 위협적인 크로스를 날리는 등 강렬한 모습을 보였다. 잠재력만으로도 관중을 흥분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트위터에는 손흥민이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와 다정하게 껴안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수아레즈와 누네스 등 우루과이 간판 선수들이 손흥민과 잇따라 악수와 포옹을 나눈 모습을 두고는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선전을 펼치면서 경기 후반 투입된 교체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74분이 지난 뒤 투입된 조규성은 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조규성 이름 키워드가 수만에 검색됐고 경기 전 3만 명 수준이던 인스타 계정 팔로워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벤투호에 승선한 이강인은 특유의 빠른 패스가 돋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잉글랜드에 2대6으로 참패를 당했던 피파 랭킹 20위 이란이 피파 19위 팀 웨일스를 꺾고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웨일스의 공세를 실점 없이 막아내던 이란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연속골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아르헨티나를 누른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을 이긴 일본에 이어 이번 대회 승리를 챙긴 세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개최국 카타르는 개막전에서 에콰도르에 0대2로 패한 데 이어 세네갈에도 1대3으로 져 사실상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개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경우는 2010년 대회를 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뿐이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선 때 아닌 무지개 논쟁이 한창입니다. 선수들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뜻하는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는 것을 피파가 막아선 것에 반발이 잇따르자 관중들에게만 무지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일본과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둔 독일 대표팀. 일제히 오른손으로 입을 가린 의아한 포즈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피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무지개 완장을 허용하지 않자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2년 전 유로 대회 때 대표팀 주장들이 차별 반대 캠페인으로 차기 시작한 건데 독일과 잉글랜드를 비롯한 7개 대표팀 주장들은 동성애를 처벌하는 개최국 카타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번 대회에도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파가 정치적 메시지라며 이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면 옐로 카드를 주겠다고 막아선 겁니다. 경기에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에 어쩔 수 없이 완장 착용을 포기했습니다. Of course we support it, but we're here to play football at the same time. So yeah, I think just by not wearing the armband doesn't mean we don't support it. 일부 정치인들과 관중들이 경기장 내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무지개 완장을 대신 차고 카타르와 피파에 항의하고 나서자 피파는 결국 모든 월드컵 관중에게 무지개 깃발과 복장 등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차별금지 목소리를 내는 건 보기 드문 일은 아닙니다. 2년 전 경찰 총격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면서 시작된 경기 전 무릎 꿇기 세리머니가 자리를 잡았고 당시 피파는 이례적으로 인종차별과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 기간 무지개색이 축구 팬들 사이 인권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소방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지 않고서 마치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꾸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소방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시, 행정안전부 역시 강제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특수본은 소방청에 대해서는 그간 별도 혐의를 제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119 종합상황실 등 6곳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게 된 건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을 보면 대응 3단계부터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48분에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때문에 참사 당일엔 중앙통제단이 꾸려져야 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또 참사 이후 작성된 문서에서 마치 중앙통제단이 가동된 것처럼 꾸며낸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관계자는 참사 당일 분명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로 이미 운영해오던 중앙통제단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확대했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이태원 참사 관련 서류, PC 자료 등을 확보해 구조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참사 20여일 만에 공개적 목소리를 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에도 또 그 이후에도 정부는 없었다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진상 규명에 참여할 권리는 물론 다른 유족들과 만날 기회도 차단했다는 건데 정부보다 시민단체가 먼저 지원에 나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첫 공식 석상에 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가장 먼저 참사 당시 희생자 이송 과정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참사는 서울 이태원에서 났는데 희생자들이 수도권 외곽의 병원까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시신을 경기도 외곽으로 뿔뿔이 훑어놓으셨나요? 이태원 근처 큰 의료시설에 최소 20-30명이라도 모여 있었다면 애초 피해자들 사이에 접점이 없던 참사였던 데다 유족들까지 서로 다른 병원에 머물다 보니 서로에게 닿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설치된 지자체 분향소들 역시 유족들이 설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영정은 물론 위패도 없는 분향소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정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날마다 참사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정작 유족들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인과 사망 시각 그리고 사망 장소 모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위로할 수 있는 건 서로뿐이란 생각에 다른 유가족 정보를 요구해보기도 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추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뒤늦게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고립된 유가족들을 위해 정부보다 먼저 나선 건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업무까지 시민단체별로 전문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째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처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당사자 중심의 해결은 여전히 더딘 모습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윤리위원 전원의 요구로 규칙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대처와 해명이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거란 예측에도 대책회의를 여는 대신 바자회와 야유회에 참석했고 참사 당일 현장에 갔었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9일 만에 박 구청장이 사과했지만 마음의 책임이란 표현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징계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직무상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는 윤리위 소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는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설이 보도되자 잘못된 말을 흘린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니까 우리 그 윤리위원회의 일을 좀 더 이상 방해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에는 여전히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 즉 정부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처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 완박 횡포입니다. 다수 의석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인데 신경전의 불씨는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 심사로 튀었습니다.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이번에 158억 순으로 이제 이 조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좀 이 감축 운영한다, 절감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뭐 굳이 이제 감액하시겠다고. 다른 부처는 다 줄이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관들도 많은데 유일하게 대통령 비서실만 왜 증액을 해서 오느냐. 가까스로 정부 원안에서 3억 원을 깎는 정도로 접점을 찾았지만 전선은 다른 곳에서 또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직접 나서겠다며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안 발의까지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도 이제 막 첫 발을 뗐는데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주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주말엔 어떻게 하면 여행지로 가는 길이 편안할지 출발 전에 여러 생각이 드시죠? 이럴 때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도움되겠습니다. 오늘 지방 쪽으로는 낮 12시 무렵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조금 수월한 시간대를 추천드리면 지금 이 시간대나 오후 2시 이후가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경부선은 오전 11시 무렵부터 지방 쪽 정체가 시작될 텐데요.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하는 길 특히 버겁겠습니다. 경기권에선 기흥동탄 부근, 또 북천안이나 충청권에선 청주시 주변의 정체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경부선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부산 쪽으로 도심 구간에선 잠원 일대 짧게 정체 시작됐고요. 경기권에선 그새 오산 부근에 차가 많이 모였습니다. 남사까지 7km 구간 가장 어려운데 북천안과 망향휴게소 사이는 앞서 있었던 사고의 여파를 받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도 경기권 정체가 그새 늘었습니다. 안산 분기점부터 용담터널 빠져나가기가 가장 버거운데 더 가서 8탄 분기점 위주로도 정체가 점점 길어지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초입 구간인 서창과 월곶 사이로 속도를 줄입니다. 오늘 그리고 둔내 부근의 정체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경기권의 정체가 서종 부근에 집중이 될 텐데요. 화도 부근에선 점점 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에 강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신호등이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 크레인이 바람 방향에 따라 위태롭게 움직입니다. 휙휙 귓가에 몰아치는 소리는 바람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도로 한복판엔 신호등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차량은 신호등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달립니다. 강한 바람은 건물 외벽까지 무너뜨렸고 양양공항에서 출발하려던 항공기가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영동 지방에서만 같은 피해 신고가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8시에 숙소에 왔는데 오는 동안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불안했고 간판도 떨어지고 차도 뒤집어지고 피까지 오면서 강풍 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영동 지방에 한때 불어닥친 바람은 초속 30m 이상으로 건장한 어른이 서 있기조차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강릉에선 산불도 났는데요.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지만 다행히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과거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터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대원들이 산속에서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에 있는 야산에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인접지역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한때 발령했고 산림과 시 당국 등 인력 200여 명, 차량 60여 대가 투입돼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특보까지 더해져 과거 있었던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처럼 번지진 않을지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도로 인근에서 불이 나 차량 진입이 비교적 수월했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면적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5,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앞서 수도권에서도 곳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봉원동에 있는 봉원사 인근 야산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일대 800제곱미터가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가을 가뭄과 잦은 산불이 원인인데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3차 대확산이 우려돼 산림당국이 총력 방제에 나섰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밀양 야산에 있는 소나무가 노랗게 말라버렸습니다.
나무를 잘라 내부를 살펴보니 흰색 애벌레가 보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경남 밀양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데 영남 곳곳과 경기, 제주도까지 제선충이 확산했습니다. 올해 확인된 감염목만 모두 38만 그루. 내년에는 배가 넘는 78만 그루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남 지역을 덮친 50년 만의 최악 가뭄과 잦은 산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나무 상태가 악화해 감염되기 쉽고 산불 대응으로 예찰 인력이 줄어 초기 진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7년 1차 확산, 2014년 2차 확산 추세를 볼 때 지금이 3차 확산 초입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이 소나무 제선충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림당국도 긴급 방제 대응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드론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비롯해 한 번에 많은 지역을 조사하고 고사목의 좌표를 얻어냅니다. 진단키트를 이용해 실험실에 표본을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 방제는 현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찰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선충병 감염을 막기 위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나무는 총 185만 그루에 달합니다. 산림당국은 확인된 나무의 정보를 QR코드로 관리해 제선충병 확산을 초기에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딴 폭로와 검찰 수사 그리고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압박까지 이 험난한 파고를 이 대표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대표의 정치력이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으며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은 뒤 대선 후보, 당 대표를 거치며 정치적 체급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 뒤 더 큰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밝힌 남욱 변호사 등의 폭로전도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직접 연결고리가 나오거나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사퇴 요구가 빗발칠 공산이 큽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당과 함께 몰락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그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다만 현 정권이 야권만 친다는 당내 불만이 쌓이면서 지금은 당 대표를 흔들기보다는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퇴진 요구 같은데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저는 아직 그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와의 연루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이 대표가 아직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고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비명계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정치적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재판까지 고려하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에 누적될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또 유죄를 피할 수 있을지 이 대표 정치력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4분의 1 이상을 새로 뽑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천은 물론이고 바닥 당심에도 영향을 주는 핵심 직책인 만큼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모에 나선 당협위원장은 전국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 가운데 공석이던 66곳입니다. 300명 넘게 도전장을 냈는데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도 대거 지원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부담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조직 정비와 당무감사 진행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을의 김경진 전 의원과 성남 분당을의 김민수 당 혁신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게 눈에 띕니다. 이들 지역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허은하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낙점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천 영순위로도 여겨지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친윤과 비윤, 계파 간 대리전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혹시라도 그 더 훌륭한 사람이 검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른바 친윤이나 무슨 윤핵관 이런 계열 인사로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심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력 확보에 사활을 건 차기 당권 주자들도 지원자들의 면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원을 관리하는 당협위원장은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터라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현행 7대3인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 등 전당대회 규칙과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는 벌써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0대 30으로 지금 당원에 되어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 전당대회를 하루빨리 해서 당을 정상 체제로 가동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심판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의 당협 배제와 전당대회에서 당심 비율을 90%로 올린다는 등 일부 보도는 아예 가짜뉴스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당협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전당대회와 내후년 총선 공천의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L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 이렇게 퍼진 영상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200개가 넘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인근 주택가에 서울경찰청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곧이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건장한 남성. 이른바 제2의 N번방의 주범, L로 지목된 20대 중반 한국인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L은 얼굴과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SNS의 특성을 활용해 1인 3역을 하며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먼저 2019년 N번방 사건을 폭로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성착취물이 퍼지고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협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는가 하면 또 다른 피해자인 척 다가가 협박범에게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범과 유포자 등 2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는데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에 난관이 많아 주범 검거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해외 SNS 업체 등을 140여 차례 넘게 압수수색한 끝에 A씨를 주범으로 특정해 호주 경찰과 함께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9명, 모두 10대 미성년자입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구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에서 나온 핸드폰에 피해자의 영상들, 유포되지 않은 영상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텔레그램 계정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호주 경찰이 A씨를 기소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국내 송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석 달 전 있었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서울 서대문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생활고를 겪은 걸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었지만 수원 세모녀처럼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가. 구급차 2대가 도착하고 곧이어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3일 오전
이곳에 살던 30대 딸과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와서 세대인 것 같고 지문 감시하는 사람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숨진 모녀가 살고 있던 원룸 앞입니다. 지금은 모두 치워져 있지만 발견 당시 현관문 앞에는 전기세가 5달 넘게 밀렸다는 연체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퇴직 교사였던 어머니는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걸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에 통신비까지 밀렸던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산정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습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사 온 지 지금 한 3-4달 정도 돼가는데 그 중에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자체는 이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전입을 안 하셔서 사실 저희한테는 그게 없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이 아니고. 이전 주소지였던 서울 광진구의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모녀가 살지 않고 연락처 등의 정보도 없어서 추가 조사나 상담 같은 후속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비극은 석 달 전 빛 독촉과 암투병에 시달리다 역시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수원 세모녀 사건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험 신호가 국가의 구조로 연결되지 못했던 거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물가와 불경기에 후원이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단체의 분유 창고는 텅 비었고 무료 급식소 운영도 팍팍해지면서 겨울을 앞두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는 부모가 아기를 몰래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베이비박스. 긴급 구호시설로 미혼모 지원단체가 운영해왔는데 최근 불경기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분유가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지만 1년 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유는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개인 후원이 줄어들면서 분유 창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3천여 명에 달하던 개인 후원자가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후원이 계속 줄어들면 당장 올해 안에 분유가 동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후원이 충분해야 저희가 그 엄마들이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보내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단체에서들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배식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어르신과 노숙인들이 빼곡히 둘러앉았습니다. 이들에겐 무료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한 끼 식사가 일상을 가능케 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또 부식값도 비싸고 하니까는 오지요. 아유 무 하나에 뭐 4,000원씩 한대는데 그거 뭐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반찬 같은 것도 좀 주고 하니까는. 하지만 무료급식소 운영도 팍팍하긴 마찬가지. 몇 달째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예산에 맞춰 장을 보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싼 거 사. 응, 싼 거 사. 깜짝 놀랐어. 더 큰 문제는 개인 후원이 뚝 끊겼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는 급식소를 얼마나 더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후원도 아예 없고 또 이게 시장에 가서 물건 살라 그러면 그 육류나 야채, 과일 나물 종류가 너무 비싸서 이게 어디까지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겨울을 앞두고 고물가와 불경기에 기부 손길마저 움츠러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외딴 섬에서 갓난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떨어졌다면, 게다가 아이가 특이 체질이어서 지정된 분유만 먹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경에 전화했더니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항해하는 연안 구조정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거센 파도가 구조정 창까지 들이칩니다. 험난한 바닷길 상황에 선체 안에 고정됐던 에어컨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쯤 마라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해경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떨어졌는데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모두 결항돼 사러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A씨의 자녀는 신생아인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정된 분유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해경은 해당 분유를 판매하는 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직접 분유를 구입해 마라도로 향했습니다. 그 당직 의사분께 좀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4개월 때는 우리 일반 우유나 그런 죽이나 이런 걸 먹이기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안 가져다 드리면 정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해경은 화순항에서 악천후를 뚫고 40여 분 만에 마라도에 도착해 A씨에게 분유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거듭 해경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인근 낚시객들도 음료를 통해 해경에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경험인데 저도 뭐 아이 아빠로서 이런 아이의 건강에 좀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해경의 따뜻한 분유 수송 작전으로 도민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거래 절벽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가 최근 17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6억 3,500만 원보다 8억 6천만 원 급락한 것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그나마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떨어졌는데 그나마 이자 비용이 있고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네요. 그럼. 잠실 5단지와 잠실 리센지 아파트, 노원구 월계동, 수원 영통 등 수도권 아파트들은 수억 원씩 떨어지며 그야말로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다가 대출금리까지 치솟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까지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빙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7.9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불과 2년 전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집주인이 매매를 전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25일 현재 82,931건으로 10일 전에 비해 3.3%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세 수급 지수도 지난주 70.6에서 이번 주 68.5로 내려와 7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와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급냉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산 총기 하면 K2 소총이 대표적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신형 총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된 신형 총기들이 얼마나 성능이 개선됐는지 이승윤 기자가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돼
필리핀 경찰이 테러 진압용으로 도입한 DSMG-9 기관 단총입니다. 무게가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데다 크롬 도금과 망간 피막을 더해 총열의 수명이 길어진 게 특징입니다. 현역 군인이 아니지만 사격 성적은 3발 빼곤 탄착군이 형성됐습니다.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성능시험에서 통과 인증을 받아 육군의 차세대 소총 선정을 노리는 DSAR 15PQ 소총. 관역에 모두 명중입니다. 방아쇠 압력이 낮다 보니 총구가 흔들리지 않아 부드럽게 발사된 덕을 봤습니다. 총알 낭비는 줄이면서 효율은 높인 버스트, 즉 2발 연속 사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K2나 이런 데는 이제 그 3.4를 쓰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2.4. 실탄 낭비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사격할 수 있죠. 총기의 중요한 요소는 내구성. 기존 총기는 물에 잠기거나 진흙 등에 빠지면 때때로 격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사막 등 다양한 환경도 견뎌내야 하는 게 과제였는데 새롭게 개발된 총기는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모래사막 전투나 헬리콥터 착륙 같은 모래먼지가 총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모래를 끼얹었던 총기를 제가 직접 꺼내 쏴보겠습니다. 실제 국가공인 규정에 맞춰 배합한 걸쭉한 진흙탕에 총기를 담갔는데도 사격엔 문제가 없습니다. 새 국산 총기는 우리 군의 기준을 넘어 해외 시장에 까다로운 요구 사항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해외 군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뛰어난 그런 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력 좋은 국산 총기의 대명사인 K2 소총의 토대 위에 신형 총기들이 가세하면서 국내산 총기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세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반면 중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4주간의 집중 접종 기간을 선언하며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선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20만 명 발생을 대비해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금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53명. 일주일 전 금요일보다 80여 명 늘며 7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신규 환자 추이와 비교하면 확연한 급증세입니다. 지난주 누적 3만 명을 넘긴 코로나 사망자 수도 연일 50명대입니다. 위중증이나 사망자 모두 고령층에 몰려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9명으로 그 전주보다 16% 증가하였는데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보는 이번 겨울철 재유행 정점은 하루 확진 20만 명 수준. 방역당국은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해서 20만 확진에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 기동 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한 달 더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독감과의 동시유행 현실화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감기약 수급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내년 11월까지 기존보다 50% 늘려 공급하고 이를 위해 보험약가도 인상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매상 또 약국의 매점 매석이라든지 대형 약국의 쏠림 현상 또 끼어 팔기 등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17일부터는 내년 3월까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제재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창녕 우포늪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지키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 안팎으로 방역이 한창입니다. 주변 도로와 서식처 구석구석 소독약이 뿌려지고 출입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8월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방역을 하였고 AI 발생하고 난 뒤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회 방역하는 것으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개인 방역에도 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케이지 내에 들어갈 때는 방역 소독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우포늪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뒤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곳 보건센터에 사는 따오기는 284마리. 따오기가 놀던 숲에는 간간히 야생 백로만 보일 뿐 따오기는 모두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관람장으로 옮겨져 보호되고 있습니다. AI는 철새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어 따오기의 야생 적응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순간부터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우포늪 역시 모든 탐방로의 출입이 금지됐고 수시 방역은 물론 4곳의 초소에는 방역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우포늪의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 보건센터로 전파되는 것이 제일 꿀이 되는 점이고 그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에 좀 철저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해제시 때까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빨라진 속도에 올해 경남에 발생한 AI만 벌써 6건. 애써 보곤한 따오기를 지켜내기 위해 격리도 불사하겠다는 직원들의 각오 속에 우포에는 비장함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글쎄 11월이 이렇게 날씨 추우면 갑자기 어리둥절하네요. 겨울 준비하려니까요. 엄마 추워지는데 김장 어떡해? 이거 먹고 전쟁 생각하자. 서울양만들 잡수시라고 그리고 작업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일찌감치 김장을 끝내려는 주부들로 휴일 가락시장은 모처럼 활기에 넘쳤습니다. 청강무로 살아났는데 청강무가 너무 비싸네. 사이좋게 둘러앉아 김장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손길에서 올겨울 반찬 걱정도 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서민들은 방안 불때기가 제일 걱정입니다. 연천 시작이면은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하게 지날 수 있다는 거,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새벽 2시, 남대문 시장은 겨울 채비를 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이미 시장 옷가게 진열장에는 겨울옷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쌀쌀하지만요, 옷 사러 나왔어요. 겨울옷 보러요. 밖에 나오니까 되게 추운데요. 가을 아니야? 겨울 같아. 날씨가 추워지자 운전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자동차 정비를 서둘렀습니다. 주유소 한켠에도 난방용 기름을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롱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솜이불이 겨울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솜이불은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이불을 덮고 자도 따뜻할 정도고. 겨울을 코앞에 두고 경기도 얼고 날도 얼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은 두터운 옷을 꺼내 입으며 겨울의 시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뒤늦게 스타덤에 오른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영수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내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오영수 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이의 신청하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수 씨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지난해 A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오영수 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 역으로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드라마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영수 씨는 규제혁신 정책 광고에도 등장했는데 정부는 이번 일로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광고뿐 아니라 출연 작품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까지 연극 러브레터 서울 공연 흥행을 견인해 왔는데 내년 1월 14일부터 이어지는 전주 무대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8순이 다 된 나이지만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가던 노배우의 미래는 이제 재판 결과에 달렸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전설의 가왕 조용필 씨와 낭만 가객 최백호 씨가 신곡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73 동갑인 두 뮤지션이 내놓은 타이틀 곡명도 같은데요. 가왕과 낭만 가객이 들려주는 찰나의 순간,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멜로디로 사랑에 빠지는 운명적인 순간을 노래합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지난 2013년 헬로와 바운스를 발표한 지 9년 만에 내놓은 신곡 찰나입니다. 꿈을 던지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위대한 대자연을 마주하는 듯 웅장한 사운드가 담긴 세렝게티처럼에서는 꿈을 잃지 말라는 응원과 위로를 전합니다. 조용필 씨는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 2곡을 시작으로 내년 말 정규 앨범 20집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집이라는 거는 꼭 내야 되는 앨범이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 앨범도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조용필 씨의 새 노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총 나흘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나의 빛나는 찰나여 이미 지나버린 찰나여. 최백호 씨의 찰나는 덤덤하고 묵직하게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8곡이 담긴 동명의 앨범에는 가수 정미도 씨부터 래퍼 타이거 JK와 지코, 조지 등 젊은 후배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코라는 가수하고 개코라는 가수가 있는데 힙합을 한번 해보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춤도 한번 배워서 시도도 한번 해볼까. 70년대 춤을 추면 멋지잖아요. 73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동갑내기 두 뮤지션의 귀환이 가요계의 신선한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중국 내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수도 베이징마저 봉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한인촌의 상징인 소호 빌딩. 인적 끊긴 거리엔 낙엽만 굴러다닙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PCR 검사 대기줄 뿐입니다. 기존 72시간 음성 증명 의무화 조치가 48시간으로 단축됐는데 검사소는 되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소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유명 상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가게 출입문 한번 보실까요? 방역 협조를 위해서 잠시 휴점한다라는 봉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며칠 전 봉쇄된 한 아파트 단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진 못합니다. 进去可以吗？随便进去，但是不能出来。 베이징에서 신규 감염자가 매일 4자릿수 이상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 지금 당장은 바깥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언제 봉쇄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식료품 마트 앞에 긴 줄이 서고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난 이유입니다. 目前全区生活必需品市场供应充足，价格稳定，大家不用过度囤货。 중국 전역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금융협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세계 경제가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의 부진한 모습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보다 1%포인트가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We project global GDP to slow from 3.1% in 2022 to 2.2% in 2023. That is GDP growth well below the rate foreseen prior to the start of the war.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직접 받은 유럽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미국 경제도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의 여파로 내년 상반기에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현재로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It has to be said again and again, an end to the war and a just peace for Ukraine would be the most impactful way to improve the global economic outlook right now. 내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동인은 중국 경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내년에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출구 전략을 찾으면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경기 위축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에도 지속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가량 떨어지고 세계 경제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6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역대 두 번째 최악의 해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큰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총기 난사의 정치 분열까지 겹친 미국이 선진국 같지 않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밤 버지니아주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 나흘 전 콜로라도에 있는 성소수자 클럽에서는 총기 난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주에만 미국 7개 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총기 난사를 비난하면서 총기 규제법보다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 이례적으로 백악관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고 6월에는 총기 규제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멈추지 않자 관련 행사 도중 면전에서 피해자 부친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영리 조직 미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최소 607건에 이릅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총기 난사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낙태권 등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 분열과 경제 변동성에 총기 난사까지 겹치며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같다는 지적을 진작에 했지만 최근까지도 총기 난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AP통신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 개표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2개 지역구를 제외한 433개 지역의 하원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두 곳 역시 99% 개표가 이뤄진 상태여서 이대로 확정이 확실시돼 공화당은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222석, 민주당은 21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당의 의석 차는 10석 미만인 9석입니다. 상원은 다음 달 결선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개표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모두 100석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새로 채워 넣은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까지 고려하면 조지아주 향배와 관계없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치즈 마을에 있는 고향에서 사냥을 키우면서 카페도 운영하는 28살 여성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 바로 뒤편에 있는 치즈 마을.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다은 씨와 엄마는 사냥액에서 젖짜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은 씨가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장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해 6년째입니다. 풀만 뜯어먹고 사는 친구들이라 윗니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물어요? 그래서 안 물진 않는데 손가락 넣어도 물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남동생이 직접 키운 젖소 우유로 치즈나 요거트를 만드는 것도 다은 씨의 일터입니다. 입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트에 사냥류를 살짝 첨가한 건강식이 요즘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요즘 다은 씨가 키우고 있는 사냥은 30마리 정도 되는데요. 목장 바로 앞쪽으로는 치즈와 유제품을 판매하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다은 씨는 바리스타로 변신합니다. 직접 짠 우유로 만든 라떼와 이른바 치즈 와플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진짜 치즈로 다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쫄깃하고 맛있어서. 주말과 휴일도 없이 항상 바쁜 생활이지만 마음만은 도시보다 훨씬 여유롭다는 게 그녀가 고향 마을에 정착한 이유입니다. 제일 좋은 점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밤에 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또 낭만 있고. 요즘은 남자친구가 생겨서 웃음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다은 씨. 농촌진흥청은 이처럼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기술을 좀 습득하고 그 영농에 안정적 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은 씨의 다음 꿈은 더 많은 젊은이가 농촌에 호감을 갖고 실제 정착할 수 있도록 체험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제주에서 경차에 깔린 70대 여성을 주민들이 합심해 구해냈습니다. 차를 몬 70대 남성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안 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 경승용차 운전자가 후진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다급하게 제지합니다. 차량 앞바퀴에 상체가 깔린 70대 여성이 더 다칠까 봐서입니다. 주민들은 경차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차량을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민은 물론 귀가하던 학생들까지 힘을 모은 덕분에 여성은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몇 년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2명이 탑승한 급유선이 해적에 억류됐다가 하루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유사한 일이 심상치 않게 발생한 걸로 알려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24일 오전 7시쯤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에서 마샬 제도 국적의 4,000톤급 유류 운반선 비오션호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7명 등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억류 의심 상황을 접수한 직후 재외국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공관에는 현장 대책반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하루 만에 연락이 다시 닿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이 배가 해적에 억류됐다가 해적이 석유 탈취 후 하선하면서 선장이 선사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배는 상당 부분 파손됐지만 다행히 선원들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은 우방국 해군의 호의를 받아 출발지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난 1월에도 우리 국민이 탑승한 급유선이 해적에 억류됐다가 석유와 현금 탈취 후 무사히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2건, 2020년에는 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8도로 지금보다 오히려 기온이 더 낮아지겠고 어제보다는 무려 10도가량이나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니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그리고 호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와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은 비가 조금 더 오겠고 강원 산간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3.7도고요. 낮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춘천이 9도, 청주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